저는 꼬박 한 세기를 넘어 살아왔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강산이 10번을 바뀌고도 한 번 더 바뀌는 긴 세월을 이 땅에서 숨쉬며 걸어온 셈이지요. 젊었을 적에는 100살이라는 나이가 마치 전설 속의 신선 이야기처럼 막연하고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 그저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조금 긴 계절에 불과하더군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100년을 사시니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후회되십니까? 혹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방 안에서 홀로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 즉 철저한 고립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참으로 묘한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홀로 울며 이 세상에 나오지만 떠날 때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잡고 웃으며 떠나야 비로소 그 삶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겉으로 보기엔 점점 더 화려해지는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속 방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65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사계절 중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길목입니다. 파랗던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기 시작하는 때이지요. 65 이전에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고 또 어떤 나무를 가꾸어 놓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의 노년이 따뜻한 봄볕이 드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뼛속까지 시린 독방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둥, 동호회에 나가라는 둥 하는 가벼운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의 품격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게 죽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곁에 숨쉬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과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한평생을 살아내며 수많은 이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피와 살이 되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60을 넘어서 있거나 곧 65을 앞두고 있다면 부디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어쩌면 당신을 구원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늙은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감히 긴급한 조언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직함이라는 옷을 입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김대리, 이 과장, 박 사장, 혹은 선생님이라는 호칭 뒤에 조용히 숨어서 그것이 곧 나의 진짜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곤 하지요.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부품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자연스레 맺어지는 수많은 관계를 내 사람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휴대전화 저장 목록에 수백, 수천 명의 이름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을 보며 나는 외롭지 않다고, 나는 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시계바늘이 65살을 가리키는 그 순간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성벽에는 반드시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지고 내 이름 석자에서 직함이 깨끗이 지워지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당연하게 가던 출근길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끊임없이 울려대던 전화기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지는 그 정막을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뼈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위와 권력, 혹은 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의 이익을 바라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썰물이 빠져나간 후에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는 말처럼 은퇴라는 거대한 썰물이 지나가고 나면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진짜 내 관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 키우기에 평생을 바친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직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부모로서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그들이 어여시 자라 둥지를 떠나고 나면 부모라는 역할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거칠애는 다 벗겨지고 오롯이 인간 김아무개, 인간 박아무개라는 본연의 모습만 남게 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65살 전후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평생을 쌓아올린 인맥이라는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목격할 때 사람들은 깊은 우울감과 고립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군중 속의 고독을 넘어선 폐허 속의 고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이 텅 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잘못된 방식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술잔을 기울이거나 알고 지내는 사람이 거기뿐인 동창회나 사교 모임에 집착하며 사람의 숫자라도 늘리는 데만 급급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정말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많은 이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영혼의 허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시끌벅적한 모임이 끝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내 그림자를 바라보며 느껴지는 그 서늘한 허무함을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65 이전에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넓고 얕은 인맥이 아니라 비록 좁더라도 깊고 단단한 인연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인맥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지지만 인연은 진심과 진심이 다 맺어집니다. 인맥은 내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모여들지만 인연은 내가 가장 약해지고 초라해졌을 때 오히려 곁을 지켜줍니다. 저는 정원을 가꾸는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 번쯤 깊이 되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정원이 아름답게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고 시들어버린 가지는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모든 풀을 다 키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을이 다가오면 관계의 가지치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가 빨리고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 서로의 자랑이나 늘어놓으며 상대방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관계,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현재의 힘든 삶을 더욱 비관하게 만드는 관계, 이런 거칠애뿐인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하지 않으면 정작 소중하게 키워야 할 새순이 자라날 자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벗은 100명이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진심으로 느껴주는 단 한 사람. 한밤중이라도 주저없이 전화를 걸어 나 좀 우울해 라고 털어놓았을 때 무슨 일인데? 지금 갈까? 라고 바로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친구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 우정을 나눈 번일 수도 있으며 혹은 인생의 뒤늦은 나이에 만난 다정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느라 이렇게 소중한 인연의 씨앗을 제때 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외롭다고만 하소연합니다. 밭을 갈지 않았는데 어찌 열매가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100년 시대의 65은 오히려 충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오늘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이 목록 안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만약 그 답이 선뜻 떠오르지 않고 망설여진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2가지 행동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를 많이 사귀는 기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이 세상과 연결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평온하게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구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묵은 밭을 과감히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독사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각오를 다지며 첫 번째 씨앗을 꺼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힘들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험난한 산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칠애뿐인 인맥을 과감히 걷어내고 진실한 인연의 씨앗을 다시 심기 위해 65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마음속 굳게 닫힌 빗장을 여는 일, 즉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 말이 꽤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마치 도덕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절실한 생존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생기는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이나 치매도 물론 두렵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불치병은 바로 아집과 노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쌓이고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이 항상 옳았고 내 생각이 곧 정답이라는 확신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레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유연함은 사라지고 나무의 옹이처럼 단단하고 딱딱한 고집만 남게 되지요. 특히 65살 무렵은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변해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무시해 라며 목에 힘을 주고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픈 사실은 이런 태도가 바로 내 곁에 간신히 남아있던 소중한 사람들마저 하나둘 떠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이 들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독 화가 많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섭섭했던 일을 끝내 잊지 못하고 그 기억을 수없이 되새기며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혹은 옛 친구에게 날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곤 합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원망의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사는 노인 곁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의무감에 잠시 들를 뿐 그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5이 넘어가기 전에 아직 정신이 맑고 내 의지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관계의 청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빚을 갚는 일과 같습니다. 돈 빚은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마음의 빚, 즉 미움과 원망의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불량자가 되어 쓸쓸히 고립되고 맙니다. 가장 먼저 화해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젊은 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가장이라는 권위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오래된 감정의 찌꺼기들은 세월이 그냥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을 뿐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급격히 늘고 조론이라는 말까지 유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굳어버린 감정의 침전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엄격하기로 소문난 가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아내에게 매일 새끼니를 꼬박꼬박 챙겨달라고 요구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시중을 들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을 싸서 딸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 지인은 뒤늦게야 후회하며 내가 밥이나 좀 차려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냐 고 하소연했지만 그것은 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쌓이고 쌓인 존중받지 못한 마음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배우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비록 쑥스럽더라도 용기를 내어 입을 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소. 내 고집 센 거 받아주느라 힘들었지? 미안하고 또 고맙소. 이 단순한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쌓인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양보하는 것은 결코 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며 내 노년의 평화를 스스로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배우자야말로 내가 늙고 병들어 가장 추하고 초라한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들과의 화해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거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식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65살이 되면 이제 자식을 진정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계속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자식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부모이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과감히 버리십시오. 대신 이제부터는 나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식과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겠다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만약 자녀로 인해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 무언가를 바라는 기대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왜 전화 한 통 없냐? 왜 용돈이 이렇게 적냐? 고 나무라기 전에 요즘 바쁜 일 많지? 그래도 건강은 꼭 챙겨 먹고 다녀라. 나는 잘 지내니까 너희 걱정은 말고 라고 먼저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주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자식들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와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한 그늘이 되어줄 때 자식들은 저절로 그 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소원해진 오랜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을 취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좀 다투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지나고 보니 별일도 아니었구나. 요즘 잘 지내? 라고 말이지요. 사소한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는 인연이 있다면 죽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그의 영정사진을 보며 그때 용기 내서 화해할 걸 하고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행동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를 뽑아내는 소중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그고는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려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고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비로소 따뜻한 봄바람도 들어오고 사람의 정다운 온기도 스며들 수 있습니다. 65살이 되기 전에 마음속에 쌓인 온갖 응어리는 모두 털어내 버리십시오. 미움도 무거운 짐이고 원망 또한 벗어야 할 짐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험한 노년의 고개를 넘어가기에는 우리의 다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영혼을 가볍고 투명하게 만드는 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얼굴을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바로 외롭게 죽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통해 세상과 다시 활기차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내면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속 굳게 닫힌 빗장을 열어젖히고 오래된 감정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텅 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용서와 화해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튼튼한 터전이었다면 이제는 그 터전 위에 단단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할 차례입니다. 65 이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사회적 쓸모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배움과 따뜻한 나눔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를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되는 자유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나는 젊어서 피땀 흘려 일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쉴 거야. 라고 당당히 선언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온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재앙의 시작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급격히 늙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육체가 늙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기가 사라지고 사회적 존재감이 서서히 소멸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특별히 갈 곳이 없고 나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은 인간을 순식간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무기력함은 필연적으로 고독을 불러옵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내가 빠져나온 녹슨 부품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좁은 방 안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65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한 생계형 노동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의미를 찾는 의미형 노동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배움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제게 나이 90이 훌쩍 넘어서도 이렇게 강단에 서고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호기심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식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진짜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나이가 60살이라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죽은 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로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고 악기를 익히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늘 귀 기울이는 사람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왜 배움이 고독을 막아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겐 항상 나눌 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와 진정으로 소통하려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혀를 차기 전에 그들이 능숙하게 다루는 스마트폰을 하나하나 배워보고 그들이 즐겨 읽는 책들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노인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에게는 배울 점이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낡은 지식만 되풀이하며 듣기 싫은 훈계만 늘어놓는 노인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맙니다. 가까운 도서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혹은 동네 문화센터에라도 등록해 보십시오. 낯선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여 오랫동안 잠자던 뇌세포를 깨워 보십시오. 배움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없이 순수한 열정으로 뭉친 새로운 인연이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들은 은퇴 전 직장 동료들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눔과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추해 보이는 모습은 오로지 받기만 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르신인데 당연히 대접받아야지. 내가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하는 거 아냐? 하는 마음은 사람들을 내쫓는 지독한 악취와도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손을 내밀면 재빨리 달아나 버리지만 내가 무언가를 베풀기 위해 손을 활짝 펼치면 어느새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65 이후의 삶은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꼭 돈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남아도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동네 화단을 가꾸는 작은 일이라도 좋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위해 부드러운 말버디 되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은 퇴직 후 고향 시골로 내려가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는 작은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 따르기 시작하고 동네 어른들도 고마운 마음에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의 작은 집 마당은 제자들과 이웃들로 북적입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외롭지 않다고 고백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진심 어린 나눔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니, 외로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그 뿌듯한 자각이야말로 힘겨운 삶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봉사하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확인했기에 그 어떤 술자리 친구보다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65이 넘어가면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얼마나 따뜻하게 나누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지갑을 여는데 인색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주는데 인색하지 말며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샘물은 자꾸 퍼낼수록 더 맑은 물이 솟아오르지만 가두어 두면 금세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쉼없이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고여서 썩는 고인물이 되고 그런 고인물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기쁘게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활기찬 사회와 연결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이 소중한 줄을 절대 놓치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고독사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따뜻한 사랑 속에서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황금빛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라는 열쇠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눔이라는 따뜻한 손길로 그 문지방을 자주 넘나드는 사람들로 집을 가득 채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 그 아주 깊은 곳의 단단함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허기를 다스리는 힘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며 이 긴 조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쓸모를 찾는, 즉 외부 세계로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하고 배우고 나누는 삶, 이것은 분명 우리를 따뜻한 세상과 단단히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철학적인 물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 그 자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큰 역설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남과 함께 있을 때도 진정으로 외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고독사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무조건 사람들 속에만 섞여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분명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겪게 되는 비참한 고통이자 무언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반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이며 깊은 내면과 성숙한 대화를 나누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65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진정한 능력은 단순히 친구의 숫자를 늘리는 기술보다 오히려 이 고독력을 키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의 삶은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으로 바빠질 수도 있으며 몸이 아파 거동조차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오직 남에게만 의지하여 행복을 구걸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왜 아무도 안 오지? 왜 전화 한 통 없지? 하고 애타게 기다리다 지쳐 결국에는 남 탓과 원망만 쌓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남에게 매달리는 의존적인 마음은 끈적끈적한 집착으로 변해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질려서 멀리 도망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건강한 고독력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과 따뜻한 차 한 잔만 있어도 혹은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이 이미 풍요롭기 때문에 누군가 곁에 있으면 함께해서 즐겁고 아무도 없으면 홀로인 자유로움이 또한 좋은 것입니다. 나이 들미란 영혼이 점점 더 투명해져가는 아름다운 과정이어야 합니다. 젊은 날 우리는 수많은 욕망과 경쟁심,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마치 흙탕물처럼 혼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강물이 길게 흐르고 흘러 마침내 하류에 다다르면 그 무겁던 흙탕물은 가라앉고 맑고 깨끗한 인물만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투명하고 맑으면 굳이 손짓하며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레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마치 맑은 샘물을 찾아 짐승들이 모여들듯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노인 곁에는 삶에 지친 젊은이들과 이웃들이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나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65 이후의 삶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그저 견딜 수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가?
나는 남이 채워주지 않아도 홀로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존재인가? 고독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승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외로움에 떨며 누군가의 다정한 온기를 애타게 구걸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먼저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봄볕 같은 존재가 되어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여물고 단단한 열매처럼 충만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외롭게 죽지 않는 수준을 넘어 평온하고도 아름답게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혜롭게 건너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고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최후의 비결입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군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어둡고 두렵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은 대체 언제일까요? 바로 태양이 지기 직전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젊은 날의 한낮 태양처럼 강렬하고 뜨겁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붉고 따뜻하게 물들이며 은은하고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시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맞이해야 할 65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살짝 찌르는 아픈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묵은 감정을 털어내라. 먼저 손을 내밀라.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라. 말처럼 참 쉽지만 직접 실천하려면 태산처럼 무겁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이 한 가지만은 가슴 깊이 기억해 주십시오. 100년을 살아보니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남는 것은 통장에 찍힌 커다란 잔고도 아니고 화려했던 과거의 직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와 내가 이 세상에 조용히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만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너무 늦었나 하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미 65을 훌쩍 넘겼다고 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편안히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풀지 못한 응어리진 이름이 있는지, 혹은 너무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해 멀어져 버린 소중한 얼굴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혹은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보세요. 여보, 오늘 저녁은 우리 같이 김치찌개 끓여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사소해 보이는 한 끼의 식사가 여러분의 노년을 고독사라는 차가운 감옥에서 구해낼 튼튼한 밧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적막하고 쓸쓸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이 충만한 평화로운 고독으로 가득하고 단절된 차가운 벽이 아니라 언제나 활짝 열린 따뜻한 문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걸어온 이 늙은이의 진심 어린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한 빛으로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가 참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